13세기 이탈리아 반도, 당대 최고의 화가였던 치마부에는 한 작은 시골 마을에 여행을 갔다가 발걸음을 멈춰섭니다. 평평한 돌 위에 뾰족한 돌멩이로 양을 그리고 있던 한 양치기 소년 때문이었죠. 소년의 비범한 재능을 한눈에 알아본 치마부에는 그 자리에서 아이를 길거리 캐스팅해서 피렌체로 데려갑니다. 시골 농부의 아들에서 르네상스 미술의 시작점이 된 소년, 바로 조토 디 본도네였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조차 결국 이 화가가 터놓은 길 위에서 예술을 꽃피웠기에 르네상스 미술 이야기의 시작은 언제나 조토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서양 회화사 500년의 막을 올린 화가 조토의 이야기를 풀어봅니다. 까칠한 스승과 유쾌한 제자. 당시 치마부에는 실력으로는 최고로 인정받는 화가였지만 인성 논란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거만하고 오만하기로 피렌체 전체에 소문이 난 사람이었습니다. 예민하고 자존심이 세서 자기 작품에 대해 누군가 조금만 지적해도 그 자리에서 그림을 파괴해버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당연히 화실 제자들에게도 까다롭고 엄격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제자였던 조토는 치마부의 먼 여행길을 수발하고 작업을 보조하면서 그의 까칠함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을 것입니다. 저였다면 고향 마을에서 평화롭게 양이나 치며 살 걸 왜 이 고생을 하고 있지? 하며 크게 후회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스럽게도 조토는 치마부의 이 까칠함을 유연하게 받아줄 수 있는 성격이었습니다. 조토는 똑똑하기도 했지만 타고나길 장난을 좋아하고 긍정적인 소년이었거든요. 르네상스 미술가 평전에서 조르조 바사리는 조토의 이런 면모를 보여주는 몇 가지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전합니다. 하루는 치마부에가 자신이 그린 인물의 코 위에 앉은 파리를 쫓아내려 손을 휘저었는데 알고 보니 그 파리는 조토가 화실에 혼자 있을 때 몰래 그려넣은 가짜 파리였습니다. 파리를 쫓으려 애쓰는 스승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는 웃음을 참았을 조토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나요? 또 언젠가는 재능 있는 젊은 화가의 그림을 가져오라는 교황의 요청을 받고 전령이 조토를 찾아왔습니다. 조토는 붓에 붉은 물감을 묻혀 한 번에 쓱 완벽한 동그라미 하나만을 딱 그려서 건넸습니다. 전령의 걱정과 달리 교황은 조토가 그린 완벽한 붉은 원을 보고 그의 비범함에 완전히 매혹되고 맙니다. 이렇게 여유로운 칠가이였던 조토였기에 속 좁은 스승의 예민함에 상처받지 않고 그의 곁을 지키며 스승의 기술을 온전히 흡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치마부에가 힌트를 주고 조토가 꽃피운. 기존의 비잔틴 중세 미술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묘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성경의 교리를 전달하고 해석해주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렇다 보니 약속된 상징과 기호를 변형 없이 사용하는 것이 중요했고 화가의 역할은 그 상징들을 조합하는 장식 기술자에 가까웠습니다. 중세 미술의 표현 방식이 수백 년간 거의 변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치마부에는 그 전통을 충실히 따르면서도 딱 한 가지 마법을 더했습니다. 바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19세기 예술평론가 러스킨의 표현을 빌리자면 치마부에는 이전 미술에서 차갑고 죽어있던 것에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인물들은 혈색과 표정을 갖기 시작했고 빛과 그림자의 표현으로 부피감이 조금 생겨났습니다. 흡수력이 뛰어났던 조토는 스승의 이러한 접근 방식에서 큰 힌트를 얻습니다. 스승이 힌트를 주었다면 조토는 거기서 더 나아가 완전히 새로운 표현 방식을 창조해놨습니다. 조토의 그림에서는 이전에 그 어떤 미술작품에서도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묘사들이 등장합니다. 중세 1000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인물의 뒷모습을 과감히 화면에 담아냈고 뻣뻣하고 과장된 모습이었던 인체에 진짜 사람의 체중과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시무룩해하거나 멍하니 딴짓을 하는 인간적인 인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들은 관념 속 공간이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공간 속에 배치되었습니다. 바사리 역시 저서에서 치마부에를 조토의 스승으로 소개하면서도
조토는 자연으로부터 배웠다. 이렇다 할 스승 없이 스스로 기교를 익혔다 라고 하며 조토가 결국 스스로 깨우친 천재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치마부에가 아직 살아있을 때 조토의 명성은 이미 스승의 명성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자존심 강한 치마부에로서는 속이 꽤나 쓰렸을 일입니다. 조토가 이렇게 새로운 표현 방식을 꽃피울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당시 피렌체의 분위기도 한몫했습니다. 13세기 피렌체는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던 도시였습니다. 학문이 권장되고 금융업이 발달했고 해상 무역 도시들과 거래도 활발히 일어나며 상업도 성행했습니다. 당장 회계장부의 숫자를 계산하느라 바빴던 은행가들과 상인들에게 교회가 권장해온 신비주의적인 세계관은 다소 잠꼬대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여전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들이었지만 합리적인 도시 분위기 속에서 비현실적이고 영적인 비잔틴 미술보다 조토의 사실적이고 인간적인 종교화가 그들에게 훨씬 더 와닿았을 것입니다. 러스키는 조토의 예술은 기독교적이기 때문에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진실하고 선하기 때문에 가르쳐지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모두에게 사랑받은 인싸 천재. 합리적인 분위기, 돈, 그리고 약간의 시민적 자유가 갖춰지게 된 도시 피렌체는 새로운 재능을 알아볼 마음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조토의 재능은 그 속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그가 받는 의뢰의 스케일은 갈수록 커졌고 부유한 가문들의 후원이 이어졌습니다. 조토는 30대이던 1301년 무렵에 피렌체에 집을 한 채 마련합니다. 시골 마을 농부의 아들로서는 엄청난 출세였습니다. 조토는 평생에 걸쳐 피렌체의 굵직한 프로젝트들을 맡았습니다. 청년 시절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의 중앙 상단 십자가형 목판화를 제작했고 30대에는 부호 가문들의 후원을 받아 산타크로체 성당 예배당의 프레스코 벽화들을 그렸습니다. 60대에는 피렌체 대성당 건축 총감독으로 임명되어 조토의 종탑을 직접 설계했죠. 피렌체를 방문한다면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조토의 흔적들입니다. 조토를 원한 것은 피렌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전역의 도시 국가들을 오가며 활약했습니다. 리미니 말라테스타 성당의 대형 십자가, 파두바의 산토 성당과 스크로베니 예배당 프레스코화, 나폴리 국왕의 초청으로 작업한 산 키아라 성당과 오보성의 프레스코화까지 그의 발자취는 이탈리아 반도 전체에 새겨졌습니다. 비록 학계에서 친장 여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로마의 성베드로 대성당이나 아비뇽 교황궁 작업 역시 그의 명성이 널리 뻗어나갔음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조토가 평생 쉼없이 이렇게 많은 프로젝트들을 따낼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그의 압도적인 실력이 가장 큰 이유였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비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토의 호감형 성격이었습니다. 천성적으로 꼬인 데가 없고 재치가 있었던 조토는 대화하기가 참 즐거운 사람이었고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친화력이 뛰어났던 그는 사람들의 신뢰를 쉽게 얻었습니다. 교황이나 왕들도 조토의 팬이 되어 그가 벽화를 그리고 있을 때 틈만 나면 찾아와 수다를 떨었다는 이야기가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일화들을 읽다 보니 조토의 후배 화가들인 라파엘로와 티치아노가 떠올랐습니다. 조토는 라파엘로의 둥글둥글하고 유한 성품, 티치아노의 권력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수완, 그리고 두 사람의 왕성한 작업량을 모두 갖춘 원조 인싸형 천재였던 셈입니다. 파도바 스크로베니 예배당의 기적. 안타깝게도 조토가 남긴 수많은 벽화, 목판화, 십자가 작품 중 대다수는 세월 속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탈리아 반도를 거쳐간 수많은 전쟁과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의 폭격으로 성당과 궁전들이 파괴된 탓이 컸습니다. 파괴를 면한 작품들도 보존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프레스코 기법으로 그려진 벽화들은 습도 변화에 약해서 석고층이 통째로 떨어져 나가기 일쑤였고
무신경했던 후대 사람들이 그의 작품 위에 흰 페인트를 칠해 덮어버린 비극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파도바의 스크로베니 예배당의 프레스코화가 완벽에 가까운 상태로 온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은 조토의 숨결을 조금이라도 더 느끼고 싶은 오늘날의 우리에게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1405년 완성된 총 38개의 패널 연작은 남아있는 조토의 작품들 중 단연 최고작으로 꼽힙니다. 파도바의 부유한 금융업자 엘리코 스크로베니가 가문의 죄를 씻고 천국에 가기 위해 지은 이 작은 예배당, 사방에 벽과 천장을 가득 채운 조토의 프레스코화 속에 성경 속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동방 박사의 경배, 유다의 입맞춤, 그리스도를 애도함, 나를 만지지 마라 등 미술사에 관심이 있다면 한 번쯤은 보았을 조토의 유명한 명작들이 바로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스크로베니 예배당을 실제로 방문하면 대기를 하고 딱 15분 동안만 내부를 관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열 몇 시간을 날아가서 15분만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평생에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은 공간이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날 우리에게 주어질 15분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구글맵의 포토스피어 360도 뷰 기능입니다. 비록 화면 위에서 마우스로 움직여가며 보는 것이지만 예배당 내부 분위기와 함께 실제 크기를 가늠하며 이 그림들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 꽤 감동적입니다. 위키피디아가 제공하는 고화질 이미지로 각 그림들을 자세히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보다 보면 결국 실제 스크로베니 예배당의 푸른 천장 아래 서보고 싶다는 열망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생생하게 숨쉬는 진짜 인간들. 스크로베니 예배당에 있는 조토의 프레스코화의 매력은 그림들이 참 재밌다라는 점입니다. 르네상스의 시작점이라는 그 거창한 이름표나 역사적인 중요성, 표현 기법 같은 세세한 이론을 다 빼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저는 성전 정화 그림을 처음 보고 오늘날 누군가가 고전 회화 스타일로 합성해 만든 밈인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조토의 그림들은 순수 체급으로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미는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저마다 개성이 뚜렷하고 자연스러운 인간들 덕분입니다. 조토는 인물들 하나하나의 위치와 자세, 표정과 손짓을 연출해서 사실적인 공간 맥락 속에 배치했습니다. 조토의 인물들은 의심하고 시무룩하고 못마땅해하고 간절하고 피곤해하고 무언가에 몰두하고 따뜻하게 위로하고 잠시 한눈을 팔기도 하고 비장하고 두려워합니다. 엎드려 있거나 허리를 굽히고 얼굴을 가리고 손을 뻗으며 감정을 표현하죠. 이런 인물 연출을 통해 극적이면서도 간결하게 성경 속 장면의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뛰어난 썰풀기 능력입니다. 얼마 전 한 구독자분이 댓글로 르네상스 그림은 이야기 그림책을 읽는 느낌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조토의 그림은 딱 그 표현이 어울립니다. 성모 마리아의 탄생 장면을 그린 이 그림도 볼까요? 성 안나는 고통스러운 출산 직후에도 갓 태어난 딸을 향해 열정적으로 손을 뻗고 있습니다. 침대 아래에서는 산파가 태어난 성모 마리아의 콧구멍에서 이물질을 닦아내는 모습이 보이죠.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직접 경험해 본 사람들만이 아는 디테일이 살아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건 조토가 8명의 아이를 둔 아빠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부터 이런 평범하고 사실적인 인간사의 세부 묘사를 벽화에 옮겨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조토의 그 온화하고 여유 있는 성격을 생각하면서 이 그림들을 보면 좀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이 그림들은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인간들을 받아들였던 사람, 삶에 대한 애정이 있어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유심히 관찰해온 사람이어야만 그려낼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당시만 해도 유례가 없었던 인간의 감정과 경험을 묘사하는 이 방식은 조토라는 한 뛰어난 천재이자 인간을 사랑했던 화가의 손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원죄를 지은 미천한 존재로 여겨졌던 인간을 조토가 이렇게 애정으로 들여다보고 표현한 것은 앞으로 펼쳐지게 될 완전히 새로운 시대, 바로 르네상스 회화의 도래를 의미했습니다. 친구들이 인증한 조토의 비밀. 여러분들이 아마 조토에 대해 몰랐을 한 가지 사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조토의 친구이자 피렌체의 위대한 작가인 보카치오는 데카메론에서 조토에 대한 코멘트를 남기는데요. 바로 피렌체에서 가장 못생긴 사람이었다 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못생겼다, 추했다 라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거짓은 아니었던 것 같은 게 실제 보카치오의 말을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가 제시된 적이 있습니다. 1977년 조토의 무덤 발굴 작업에서 꺼낸 유골에 대해 2000년에 법의학 검사가 이루어진 것인데요. 연구자들은 조토가 생전에 키가 무려 120cm의 단신이었던 데다 머리가 아주 크고 매부리 코에 눈이 튀어나온 모습이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치아가 상당히 틀어지고 마모되어 있었는데 붓을 입으로 물고 수년간 장기간 작업을 하면서 생긴 후천적 기형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더불어 조토가 생전에 상당한 양의 화학물질을 흡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건 당시에 사용되던 물감에 수은, 납, 주석 등 독성 물질이 많았던 탓이었을 것입니다. 신은 공평하신 걸까요? 흠잡을 데 없는 성격과 천재적인 실력을 갖춘 조토는 아무래도 멋진 외모는 갖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재밌게도 조토는 자신의 자화상을 꽤 잘생긴 인물로 그려냈습니다. 그림 속 조토가 그려넣은 자신의 모습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자신만만한 모습, 꽤 훈훈한 모습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철학자이자 피렌체 사람들 이야기의 저자 폴 스트레더는 조토가 자신의 외모의 진실을 감추기 위해 애를 쓴 것이라고 봅니다. 조토에게 아이들이 8 있었다고 언급했죠. 안타깝게도 그 아이들도 아빠를 닮아 못생겼던 것 같습니다. 단테와의 한 일화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단테와 조토는 1살 차이의 동년배로 아주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파도바 스크로베니 예배당의 벽화 작업을 하던 조토를 유배 중이던 단테가 찾아왔습니다. 조토의 아이들이 예배당 안을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단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못생긴 아이들을 낳을 수 있나? 말이 심하죠. 아무래도 당시 피렌체 사람들은 필터 없는 팩트 폭격기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격 좋은 조토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림은 낮에 그렸고 아이들은 밤에 만들어 그렇다네. 서양 회화 500년 역사의 위대한 시작. 조토의 직접적인 영향은 14세기 내내 지속되면서 피렌체 르네상스를 꽃피웁니다. 조토는 말 그대로 당시 화가들의 아이돌, 롤모델과 같았습니다. 타데오 가디, 베르나르도 다디, 마소 디 방코, 시에나의 암브로지오 로렌제티 등이 그의 밑에서 직접 배우거나 그의 작업들에서 커다란 영향을 받아 그의 스타일을 재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렇게 조토의 제자 또는 추종자를 부르는 지오테스키라는 표현도 생겼습니다. 한 후배 화가는 그의 화풍을 너무 깊이 연구하고 똑같이 따라 그려서 본명은 잊히고 작은 조토라는 뜻인 지오티노라고 불리기도 했죠. 이 후배 화가들 모두 훌륭한 화가들이었지만 그들 중 그 누구도 조토의 혁신이 가진 의미가 얼마나 큰지 당시에는 온전히 다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조토가 서양 미술사에서 그토록 중요한 것은 무려 1000년에 달하는 회화의 암흑기를 끝낸 완벽하게 신선한 개혁을 이뤄내어 이후 500년 동안 이어지는 서양 회화의 전통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도, 라파엘로나 티치아노도 또는 브리헐이나 벨라스케스도 모두 조토가 열어젖힌 회화의 기반 위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회화 이야기를 해보기로 마음먹었을 때 첫 영상은 조토에 대한 것이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조토에 대한 것이어야만 했습니다.